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진행된 야후와 유겁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몇 개월 만에 처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유죄 판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표할 것,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선거 유세에서 재선되면 팁에 관한 세금은 끝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세금은 대통령이 하고 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의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보호관찰 관계자와 미팅합니다. 인터뷰를 한 관계자는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보고서를 형량선고 결정에 참고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오늘도 총기법 위반 혐의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헌터 바이든도 직접 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타임스는 유무죄 재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헌터 바이든의 현재의 부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27개국 너머까지 영향을 끼칠 유럽연합 선거에서 극우가 힘을 얻었습니다. 극우만 강해진 게 아니라 극좌도 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은 여전히 중도파입니다. 가장 큰 정치 지진이 일어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소집하는 정치 도박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미국과도 관계가 좋은 중도파인 전쟁 장관 베니 간츠가 장관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네타냐후의 전쟁 진행 방식에 반대하는 표시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쟁 이후 뭉쳤던 정치권이 전쟁 이전에 흩어짐으로 돌아간 걸 뜻합니다. 엔비디아 주식 최고치는 결국 하락할 겁니다. 오늘 악시오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현재 지난주 1,200달러에서 지금 주당 1,120달러에 시작해서 현재 오늘 아침 1.12%가 올라서 122달러 36센트에 거래 중입니다. 남가주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연속 지진이 빅1을 예고하는가? LA타임스 기사 제목이고 답은 아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빅뉴스가 있었고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국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척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거 서부에서의 유세를 네바다로 했는데 네바다주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차이로 이겼었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가 들리질 않고 있네요. 네, 제가 나중에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간단하게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자면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부터는 추세만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그 숫자에 집착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과 영국의 기구가 합쳐서 야후와 유가브가 합쳐서 여론조사를 6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성인 1,854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두 사람 사이의 대결에서 이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지난번에는 5번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갔거나 어쩌다 한두 번 동률이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른다는 결과입니다. 46% 대 44%. 그런데 2% 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번이 7번째군요. 지난번 6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거나 동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뉴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여서 중요하고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잖아요. 약간은 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지 된다? 43%, 아니다
40% 가야 된다가 약간 3%포인트 달랐는데 이것도요. 양자 대결일 때지 또 3자가 들어오고 나면은 조금 흐트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이긴다 하는 것도 뭐 큰 의미도 없어 보이고요. 배심원 편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도덕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편결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 아니다 30, 20%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저질렀다 하는 것도 이 여론,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제일 높거든요. 53%는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잠자고 돈 주고 그걸 변호사 비용이라고 거짓으로 처리한 거, 그 범죄 저질렀다는 사람이 53%나 되는데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는 그게 무슨 심각한 범죄야, 범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데도 투표를 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트럼프가 조금 꺾였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CBS와 유가브, 영국의 유가브는 CBS와도 여론조사를 함께하고 또 야후와도 함께하는데 유권자의 28%만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티노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여론조사 기구의 것을 쭉 종합을 해보면 라티노나 블랙이 바이든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걸 이제 잡아보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데 이 히스패닉계는 트럼프 바이든에게서 빠져나가서 트럼프에게 간다기보다 제3자. 그러면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정도 바이든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이 나쁘지 않았다. 트럼프에게 나빴으나 약간 나빴다. 이 정도 되면 되고요. 더 힐이 제3자를 쳐다본다. 히스패닉계가 트럼프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에게서 빠져나간 히스패닉계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바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한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원래는 사흘을 캘리포니아주에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내려왔죠. 밑으로 베버리 힐즈. 그리고는 뉴포트 비치까지 갔다가 라스베가스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은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버리 힐즈에서는 그쪽에 이제 유대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금요일이었거든요. 해서 토요일이 유대계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왔어도 전 대통령도 멀리서 왔는데도 유대계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날 행사를 일찍 끝냈고요. 뉴포비치의 아주 뭐 거부집 건강보험회사 공동 창업자의 집에서 쫙 비치가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그리고 하도 집이 커서 그 담장을 전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여러 가지 표시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장식을 했고 이 집에서 아래 쫙 내려다보면 보트가 있는데 그 보트에도 전부 뭐 미국 성족이라든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장식이 돼 있는 그런 곳에서 기금 모금을 해서 오찬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라스베가스로 갔어야 되니까 네바다로 해서 오찬이었는데도 뭐 11만 달러가 가장 작은 돈이래요. 미셸 스틸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의 남편 션 스틸 의원도 거기에 갔거든요.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유일하게 이제 공화당의 인물로서는 정치인이 아닌 인물로서는 션 스틸의 말을 실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의 말을 실은 게 아니라 남편 션 스틸의 말을 실었습니다. 이 션 스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1, 2, 3 공화당 그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변화다. 이 션 스틸 교통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그런데도 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한 3천 명이 모였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도 아래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SUV 검은색을 타고 안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바다에서 한 게 왜냐하면 오픈대에서 한 그런 선거 유세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언론이 요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짓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래도 뭐 시청률 올라가면 텔레비전 같은 경우 이거 할까 하다가
팍스가 엄청나게 당하는 것을 보고는 조심하죠. 팍스가 제일 조심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라이브를 딱 그 카메라, 마이크 댔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두 번 거짓말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수십 개가 당연히 넘어가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면은 팍스조차도 쫙 컷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네바다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호텔, 그리고 이제 레저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주가 이제 인구 대비로 해서 네바다를 꼽을 수가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팁을 받으시는 것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당선되면은 당장 제일 먼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 가서 이거 제일 먼저 한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직원들, 팁 받고 일하시는 분들 너무 기쁘실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 오랜 논쟁거리인데요.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 일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훌륭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을 케어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해주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의회에서 결정해야지 됩니다. 이건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팁 소득에 관한 세금 변경도 할 수는 있죠. 그것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의회 의원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내놨었던 그 법을 다시 심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본인에게 돈 많이 준 사람들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부자. 이번에 뉴포트 비치에서도 엄청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이 오거든요. 내년에 그 세금법을 다시 한번 감세, 뭐 일자리 삭감법도 그렇고요. 이게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했어요. 정말 대통령 되자마자. 그래서 내년에 국가 조세 정책을 다시 이제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할 수는 있죠. 이 2017년도에도 선거 유세할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막상 여러분을 위한 세금은 감면해 주지 않고 숫자가 작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요. 그때 팁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팁에 대한 조항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이걸 검토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요리조합 노조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을 비판했네요. 이 요리조합 노조의 재무관인 테드 파파조지 씨가 팁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맞는데 네바다주의 이 근로자들은 실제적인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형사 범죄자에게서 나오는 와일드한 캠페인 공약, 그 빈 공짜의 그 공약은 우리는 구분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세금에 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비교가 바로 이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들에 대한 감세,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은 2017년도에 본인이 해왔던 것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높인다던가 바이든 대통령도 이 팁에 관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특히 이제 팁을 받는 사람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팁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팁으로 채우는 그런 분들 직업군에서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나머지를 팁으로 채우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에서 이런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선거 유세를 했고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죠. 프로베이션 청문회입니다. 보호관찰 청문회라고 히어링이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뉴욕에서 쭉 그 법정에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갔었는데 출두하지 않아도 되니까 컴퓨터로 이제 그 대면 면담이 아니라 이렇게 면담을 해서
프로베이션 담당자에게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는 인터뷰입니다. 형사 범죄자는 선고가 7월 11일이니까 그 전에 프로베이션 담당자가 먼저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베이션 담당자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개인적인 뭐 등등을 물어보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왜 형량을 조금 받아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면은 프로베이션 관계자가 그 보고서를 써서 그 보고서를 보고 후앙몰천 판사가 형량을 내리는데 참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네바다 선거 유세 때도 이거 내가 치욕이고 불명예이긴 하지만 달라진 게 없어. 나는 오히려 저기 보세요. 유죄 중범자에게 투표한다 나는 이렇게 쓰여진 셔츠 이런 거 입고 있네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네요 하는데 이렇게 좀 스트레스는 받고 있고요. 7월 11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나흘 전에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선고는 보호관찰에서부터 감옥형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뉴스가 미국으로 헌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아들에 대한 총기법 위반 문제. 이건 대통령 아들의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은 내 아들이지만 나는 사면하는 일 안 하겠다고 몇 번이나 프랑스에 가서도 그것을 공적으로 말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편결이 나오든 이거 대통령 아들이니까 봐줬어라는 선거 전략으로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LA 타임스 보니까 그 일면에 이 헌터 바이든의 재판에서 여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 와이프, 전 여자친구,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이제는 양육비까지 주고 있는 그런 여성들 전부 이제 그 마약에 관해서 증언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마약에 중독돼 있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고 총을 쐈는가 아니면 뭐 이런 변호팀에서는 그 당시에는 중독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검사 측에서는 그 당시 체크를 할 당시에 중독 상태였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나오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직접 증언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헌터 바이든을 그 사건 2018년도에 총기를 산 그 사건 뒤에 만났기 때문에 2019년도에 만나서 2주일 만에 결혼했잖아요. 멜리사 코헨 바이든이 제일 배심원들에게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스토리를 지금 막 나오는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뭐 인간적인 것도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는데 읽다 보니까 길어져서 시간도 많이 뺏겼어요. 제가 좀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멜리사 코헨 바이든이 헌터 바이든의 비밀 병기이자 바위다. 정말 그를 지켜주는 전 부인, 직업 여성 할리 바이든 그 형수였었죠. 그리고 형수도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그 검사 측의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도 이 마약에 중독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멜리사 코헨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증언을 하진 않았지만 그 법정에 남편과 같이 나와서 본인의 감정도 숨기지 않는답니다. 바로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제 그 남편의 그러한 여자에게 잠자고 돈 줬다는 것에 정말 얼굴을 내밀지 않았잖아요. 다른 그 뭐 아들 딸들 나오고 할 때도. 그런데 이 지금 현재의 부인은 멜리사 코헨 바이든은 감정을 숨기지 않아서요.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 이 법정에 이제 나온답니다. 나와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글러라는 사람인데 게렛 지글러인가 그렇습니다. 게렛 지글러가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나오니까 막 지금 현재 헌터 바이든의 와이프가 당신은 여기 나올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글러가 바로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가 텍스트 이런 것을 폭로를 했고 심지어 그 애슐리 바이든 헌터의 시스터죠. 이 질 바이든 여사가 난 헌터의 시스터의 일기장 훔쳐가지고 그 훔친 일기장 같은 것도 다 폭로하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헌터 바이든의 와이프가 당신은 여기에 올 자격이 없어. 도대체 어떤 얼굴을 들고 여기를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사람은 나 자격이 있어. 고소했거든요. 헌터 바이든이. 고소했으니까 나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존재가
배심원들에게는요, 강력한 요인이 된답니다.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을 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재판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유권자를 의식하면서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대한 것이 결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을 받은 데나 편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헌터 바이든의 와이프가 그냥 스탠바이 그 헌터 바이든 하는 것이 굉장히 배심원들에게는 뭔가가 되는데, 왜냐하면 헌터 바이든이 2018년도에 그렇게 총기를 사고 2019년도에 이 여성을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모습, 그 변화하는 과정을 배심원들이 보고, 그러면 배심원들은요, 이 증거를 체크하는 것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럼 저 정도 사람이면은 이 정도 일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로 기소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기소됐고 하면은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럼 구원받아야지 될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는가? 25년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것보다, 이 배심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변호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의 말을 실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2019년도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웨스트 헐리우드의 아주 고급 그 호텔, 그 베리 에르미타주, 프랑스 계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도 쫓겨났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그때 너무 방탕해서 쫓겨나서 수영장에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아무튼 그 소개로 만난 거예요. 소개로 만나서 그 다음 날 그 선셋에 있는 마퀴스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그때 이 헌터 바이든이 딱 했던 말이 내 형과 같은 눈빛이네요. 와이색 브론드의 푸른 눈동자거든요. 이 여성이. 이 여성도 힘들게 살았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한 주이시 가정에 입양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 말하자면 고아원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첫눈에 반했다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사람이 2주일 뒤에 정말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같이 사는데, 그때부터 헌터 바이든이 전화기 다 바꾸고요. 이게 여성이 압박을 가해서, 와이프가 압박을 가해서 전화기 압수하고 패스워드 다 바꾸고, 라스트 네임이 바이든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워버리고, 왜냐하면 좋은 약 있어 하고 유혹의 전화가 오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룸도 난 제대로 못 갔다. 이건 헌터 바이든이 책에서 쓴 거예요. 베드룸에 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엔가 숨겨놓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지 않는 상황에선 그렇게 했고, 그래서 헐리우드에 렌트 된 그런 집에서 좀 허름했어요. 그런 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이 와이프를 보는 것이 헌터 바이든의 재판에는 아무튼 좀 도움이 된다. 감정적인 연결이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증거 위주이기는 하지만, 그 증거를 필터링하고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여분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여백이라는 게. 그 여백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 감정의 여백이라는 것에 어쨌든 헌터 바이든의 before 2019 이번에 결혼하기 전에 before와 after 사이에 이게 있다면,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더러운 물이 그 증언을 통해서 많이 새어 나왔는데도 이 와이프가 쫙 그 헌터 바이든에 달라붙어서 지켜주는 비밀 병기, 락, 바위처럼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배심원들에게는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왜 전해드렸냐면요, 꼭 헌터 바이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래저래 내가 먼저, 아니면 내가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포지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증거 중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감정,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최종적인 법적 판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건 뭐 정치 뉴스가 아니라 그냥 생활 뉴스로서 쉐어하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오늘 그 미국의 주요 신문의 일면 탑뉴스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게 어쩌면 좋죠? 유럽과 이스라엘이에요. 야, 이게 제가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고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요즘 최근에 한 2, 3년 사이처럼 이렇게 미국과 다른 나라가 딱 이렇게 뭐죠? 뭔가로 조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뒤에 가능하면 뭐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될 것만 쉽게 유럽 연합 선거와 프랑스의 조기 선거, 이거 완전히 도박이에요. 정치 도박. 젊으니까 도박도 잘해요.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리고 이스라엘 또 다른 내용 잠시 뒤에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요, 미국의 모든 그 신문, 주요 신문의 일면에는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이 쭉 실렸거든요. 우선 제가 한번 대강 훑어볼까요? 이 보스턴 글로브도 마찬가지고 간츠라는 전쟁 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이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탁 바람을 던지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물러났다, 사임했다는 건데 전쟁 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생긴 겁니다. 보스턴 글로브도 그랬고 보스턴 글로브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마찬가지로 뭐 지역의 홈리스라든가 이런 것도 보도를 했지만 마이애미 헤럴드 뭐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마이애미 헤럴드라든가 또 다른 보스턴 글로브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격전지에서 공화당의 표를 본인에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게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상하게 오늘 마이애미 헤럴드와 보스턴 글로브가 동쪽, 하나는 남, 하나는 북쪽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뒤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그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일들, 또 하나는 뉴욕 타임스는 조금 색다르게 러시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어린 아이들을 데려간 것, 어린 아이들이 뭐죠? 엄마 그 가짜 우유병 젖꼭지 같은 것도 물고 있고요. 이건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러시안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제가 좀 전에 전해드린 내용, 그리고 역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영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쪽 무대이기 때문에 영화라든가 텔레비전 잡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라이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르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런 게 있고,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한 그 얼스퀵 남가주에 대해서는 남가주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친인척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도 전부 이 간츠 장관 물러나고 유럽 연합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신문인데 전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의 선거가 미국 신문의 탑뉴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한 번 정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싹 이렇게 지나가 볼까요? 유럽 연합이라는 게 유럽의 27개국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중요한 게 기후 변화도 있고 이민 문제도 있고 유럽에서 민족주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700 뭐 몇십 명 되잖아요. 그 이제 그 관장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는 핀란드부터 남쪽으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서쪽으로는 뭐 아일랜드, 동쪽으로는 저쪽 불가리아까지. 우리가 이제 LA에서 한인타운 지도 그리듯이 이렇게 핀란드, 사이프러스, 이쪽에 아일랜드, 이렇게 불가리아 이렇게까지가 이제 유럽 연합이죠. 나흘 동안 선거가 치러져서 미국 인구보다 조금 많은 3억 7,300만 명이 유권자였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극우 정당이 엄청나게 인기였다. 여기까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극우 정당이 인기였어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정당을 그 대표를 여성 대표를 르펜 후보를 2번이나 이겼는데도 그 정당보다 반밖에 여기서 못 받았거든요. 극우 정당이 이긴 건 맞습니다. 프랑스가 제일 심했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그랬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극우도 굉장히 떠올랐지만 극좌도 이번에 많이 커졌거든요. 그리고는 무슨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하는 그린당은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다 종합해 보면은 극우가 올라서기는 했지만 다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 약간 우측 성향의 중도라든가 좌측 성향의 중도 아니면 정말 정중동 하는 그런 중도가 아직까지는 다수당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파가 전에는 정말 아웃사이더였어요. 이게 미국과 비슷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유럽이 따라가고 그럼 또다시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의 극우도 뭔가 좀 기운이 세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전에는 유럽에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우가 저쪽 뒤에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 시민의 삶에 한 동아리에서 그 지도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아젠다를 이끌어가는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유럽의 그 사각형 안에 있는 그런 그 27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연간 예산이 올해 뭐 영국 돈으로 하겠습니다. 1,600억 파운드라고 하고 유럽 시민의 삶과는 굉장히 영향이 되고 그 같은 정서가 미국으로 또 막 몰려오잖아요. 이민에 반대한다, 난민에 반대한다 이런 것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올라프 슐츠의 사회민주당 3인당도요 독일에서 2위를 했어요. 프랑스는 당연히 프랑스의 마린 르펜 아버지도 아주 극우적인 그런 정치인이었잖아요. 그 내셔널 랠리입니다. 당이 임마누엘 마크롱의 친비즈니스 당인 리뉴한다 할 때 그 리뉴당을 완전히 뭐 2분의 1로 밟아버렸거든요. 이처럼 극우 정당이 유럽 그 전역에서 크게 늘어나고는 있다 하는 거. 그랬더니 임마누엘 마크롱이 리시 수낙 영국처럼 딱 패를 던져버렸어요. 리시 수낙도 내년 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거를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당겼잖아요. 그 사이에 더 나쁜 일이 나올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임마누엘 마크롱도 의회를 아예 해산시켜버리고 우리 판을 다시 짜자. 이렇게 딱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프랑스의 운명을 도박으로 결정해 그것도 올림픽 하기 몇 주일 전에 말이야. 올림픽 하기 전에 한 거죠 일부러. 올림픽 하기 몇 주일 전에 말이야.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차피 지금 극우 당의 반밖에 못 받았으니까 유럽연합 선거에서 약한 입지니까 주도권을 찾아야지 된다. 빨리 선거 모드로 전환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임마누엘 마크롱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극우인 그런 그 마린 르펜의 경우에 그 마린 르펜의 당도 그렇고요. 지금 자신감 많이 붙었거든요. 오케이. 우리는 권력을 잡을 준비가 돼 있어. 여기서 지금 이제 프랑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랑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유럽으로 전체적인 그 27개국으로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중도가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그 의장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엄청 많이 보시는 헤어컷한 그런 그 여성 의장이잖아요.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독일의 과학자. 독일에 뭐 여성 과학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장인데 이걸 강조합니다. 720석 가운데 이제 184석이 독일 본인이 속한 중도 우파당이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민주당이 139석이고 리뉴당 프랑스가 79석 이렇게 되는데 합쳐 보면은 아직은 이제 중도 쪽인 성향이 그 좀 다수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파가 잘했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파 강경파가 유럽연합의회를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 같은 전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극우파가 기대했던 최대의 성과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의 그 선거 이후에 아웃사이더였었던 그랬던 비주류 극우 정당이 유럽 정치의 주류에 이제 진입까지는 한 겁니다. 진입까지는 했어. 그럼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 유럽연합의 이제 새로운 그 뭐 의장이죠.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선출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 폰데어 라이언이 뭐 재선되지 않을까, 두 번째 임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에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선출을 하는데 현재 집행위원장이 그대로 될 것으로. 그러면 그나마 현재의 집행위원장이 있으니까 극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빨리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그 전망이고요. 항상 유럽과 미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베니 간츠 이스라엘 전쟁 장관이 사임을 했다 하는 것은 원래 이게 토요일에 사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6월 8일에. 그런데 하루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벤자민 네탄야후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이었는데 하마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우리가 뭉쳐야 돼 하고는 뭉쳐서 전쟁 장관에 들어가서 그동안 같은 목소리도 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좀 심하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와서 뭐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만났잖아요. 그때 네탄야후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과는 조금 관계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갔냐면 벤자민 네탄야후가 거짓 약속을 한다. 공약을 한다. 아주 빈 약속만 해버린다. 완전히 승리한다. 우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그 빈 공약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실제의 그림은 보여주지 않고 벤자민 네탄야후는 본인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질을 석방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텔레비전으로 사임 연설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전에 인기가 있었던 군사령관이었고 그러자 이 전쟁을 좀 인질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벤자민 네탄야후가 X 그 트위터로 답을 했었죠. 우린 절대로 이 전쟁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전쟁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많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간츠 같은 사람, 베니 간츠 같은 사람도 함께 본인의 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전쟁 나면 국민은 뭉치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나갔다는 것은 전쟁 전처럼 흩어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전쟁 장관이 사임을 해도 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전쟁이 조금 이스라엘로서는 안정적인 거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 사람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의 전쟁 정당성 같은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인질 구출은 4명을 구출했습니다. 토요일에 구출했는데 이게요. 인질 구출해서 잘했어만 꼭 생각할 일인가. 4명 구출한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적어도 270 몇 명이 숨졌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247명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하마스 말을 어떻게 믿어 하는데요. 하마스가 당인 그 가자 지구의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부상자 숫자는 지금까지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아주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잘하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적어도 그리고 뭐 7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아마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실 겁니다.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을 대낮에 했어요. 거기 막 시장도 있고 아파트먼트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그 공습을 폭탄을 퍼붓기를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막 탱크가 들어갔죠. 게다 대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특수군 사이에서 막 저격전 이뤘죠. 4명을 구출해서 헬리콥터를 태웠는데 태우기 전에 그걸 아파트먼트에서 방에 있었으니까 굴이 아니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졌겠습니까. 민간인들이 뭣도 모르고 엄청나게 숨졌기 때문에 이걸 꼭 4명을 구한 것을 잘했다고만 박수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구한 4명이 팔레스타인 숨진 하마스 빼고 그런 수백 명보다 생명이 더 값지다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늘 미국의 신문의 탑뉴스고요. 잠시 뒤에 엔비디아 좀 말씀드립니다. 값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6월 10일인데요. 11, 12 화요일 수요일이죠. 늘 공개시장위원회 연방준비제도가 여는 때가.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당연히 이자율 인하는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때는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요일에. 그리고 이제 오늘 주말 사이에 그 엔비디아가 뭐 주당 한 뭐 $1200 정도에서 얼마였었죠? 그 정도였나요? 이제 이걸 딱 10분의 1로 분할을 해서
120달러 정도에 어제부터 완전히 마무리가 됐더군요. 시작을 해서 현재는 오늘 뭐 첫 거래입니다. 1.29% 올랐습니다. 한 1달러 56센트 주당 지금 올라가서 뭐 첫날 분할하고 나서의 그것으로서는 뭐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뭐 이런 정도의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용감하게 한 용감하게 한 악시오스의 그 엔비디아라는 그 주식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한 것 다 알고 계시고 엄청난 이윤폭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그런데 인공지능 혁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에도 엄청 필요하다고 하죠. 비트코인 캐는데도 그렇죠. 다들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이 CEO에게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고 하잖아요. 그 거만한 일론 머스크조차도. 그래서 원래 이걸 보면은 왜 악시오스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값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했는데 2조 달러까지 될 때까지 이제 1조 달러 될 때까지 25년 걸렸고 그 이후에 2조 달러까지 가는데 가치가 9개월, 3조 달러까지 가는데 회사 가치 3개월. 그러면 이 속도라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3조 달러 왔다 갔다 하니까 4조 달러까지 가려면 7월 달에 도달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정도의 상승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보도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트로픽, 무슨 뭐 XAI 모든 곳에서 다 이 누구죠? 엔비디아와 같은 칩을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고 뭐 연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엔비디아 마진이 상상 초월을 하는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텔이라든가 뭐 퀄컴, 애플을 포함해서 많은 경쟁 업체가 필연적으로 엔비디아를 마구마구 방해를 하면서 칩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래도 파이가 커지니까 쪼개서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는데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악시오스와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악시오스는 언젠가는 같이 나눠 먹을 파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 같이 나눠 먹을 파이가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어떤 부정확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수요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던가 그렇게 될 경우 이런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인공지능 열풍이 멈출 수가 있다. 인공지능 열풍이 멈추면 엔비디아 열풍도 멈춘다는 게 악시오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개발한다는 게 이에 비해서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곳에서도 개발하지만 그 사이에 엔비디아 놀고 있는가. 엔비디아만의 또 독특한 뭐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악시오스는 2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네요. 모든 회사가 온라인에 접속하는 데 필요한 라우터 있죠? 그걸 판매하는 시스코가 90년대 인터넷 붐의 엔비디아였는데 그래서 90년대 후반 시스코 주가 차트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그 그래프와 비슷해 보였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시스코 5배 올랐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시장 침체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완전히 하드웨어가 과잉이 돼서 붕괴돼 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악시오스는 모든 기술 골드러시가 있죠. 광부에게 막 곡괭이 판매하는 것처럼 그때 곡괭이가 막 너무 잘 팔립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곡괭이가 팔리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언제가 언제라는 얘기가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년 2년 사이에 그건 좀 아닐 것 같다. 전반적인 쭉 그 보도를 보면은 그런 느낌은 드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 조금 빨라집니다. 예고 드렸어요. 남가주에서 일어난 지진 연속이 빅1을 예고하는가 LA타임스 기사 제목이고 답은 아니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자주 흔들렸는데 그리고 심리적인 여지는 더 큽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를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하이밸리에서 3.6, 산타바바라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흔들림이 있었고 엘세리노 3.4, 또 코스타메사 뉴포트 비치 국경 3.6,
일주일에 또 그 뒤에 2.5 지진도 여러 차례 세 군데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작은 지진은 30년 동안 쭉 발생한 여러 가지 그 지진, 다음번에 조금 더 큰 지진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봤더니 예측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질조사국의 수잔 허브 지질 그 박사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잔지진이 일어나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20대 1인데 20분의 1인데 이건 지진 확률로는 낮은 편이랍니다. 그리고 보통 큰 지진은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일주일 안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지 될 것은 캘리포니아 남가주가 지진대가 저쪽 샌안드레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샌버난디노나 팜데일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인데 이번에는 인구가 많은 곳에도 이게 지진이 있다. 그동안 한 1000년 정도 소강 상태였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은 소강 상태는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즘에 일어나는 잔지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야 금방 큰 지진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취약성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네, 미래의 지진에 대비를 하는 것, 뭐 이게 중요하다. 뭐 왜냐하면 건물 같은 거 보강공사 등등도 있잖아요. 근데 대비를 하려면 인식에서 출발하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지 되고 그러려면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내일 뵙겠고요. 벌써 올해가 6월 10일이니까 한 해가 반 조금 더 지났다는 것 이걸 부담 드려도 되죠. 강혜신이었습니다.